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기업 논란 하나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타벅스의 마케팅 참사 사건인데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공된 텍스트와 기사 자료들만 바탕으로 이 사건 이면에 도대체 어떤 사회학적, 정치적 구조가 숨어 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뜯어볼 거거든요. 꽤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장 마케팅 참사와 5.18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죠. 지난 5월 18일에 공개됐던 그 문제의 마케팅 기억하시나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행사를 홍보하면서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필 날짜가 5월 18일이었고 거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카피까지 떡하니 붙어 있었단 말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1980년 신군부의 탱크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경찰이 됐던 그 유명한 변명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동시에 연상시킨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아니, 대기업의 그 깐깐한 내부 필터링을 이런 위험천만한 조합이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온 걸까요?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훅 던집니다. 이게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사회나 기업 조직 전반에 이런 역사적 폭력에 대한 무감각함이 쫙 깔려 있다는 증거일까요? 분석에서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진 무감각의 결과라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이어서 2장, 언론이 방조한 오너 리스크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제공된 텍스트를 보면 상황이 꽤 흥미롭습니다. 기업 총수의 논란성 SNS 활동을 언론이 어떻게 다뤄왔는지가 이 사태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거든요. 언론이 기업가의 아슬아슬한 발언들을 비판적으로 꼬집기는커녕 오히려 MZ세대와의 파격적인 소통이다, 오너의 매력이다 이러면서 예쁘게 포장해줬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기업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수가 과거에 세월호를 희화화한다거나 정치적 색깔이 확 드러나는 멸공 챌린지 같은 걸 올렸을 때도 언론의 반응은 와, 슈퍼 SNS 셀럽의 트렌디한 놀이다 이거였어요. 저자는 이걸 두고 거대 자본인 광고주에게 종속된 언론이 제 역할을 완전히 놔버린 직무유기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브레이크가 사라지니까 오너의 일탈이 조직 내부로 거침없이 스며들었고 결국 기업 자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결국 오너의 이런 한없이 가벼운 세계관과 언행이 조직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꼭대기에서부터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내린 셈이죠. 역사적 폭력을 연상시키는 언어조차도 그냥 솔직하고 쿨한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조직 문화. 자료는 바로 이런 환경이 딱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최종 승인까지 갈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필터링이 고장난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3장 냉소적 이데올로기의 방패입니다. 이제 이 현상의 기저에 깔린 심리를 짚어볼게요. 여기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에 냉소적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금기를 어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냥 가벼운 유익거리로 소비하는 심리를 말해요.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이 거대한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런 냉소는 정말 산불처럼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쏙 피하는 아주 교묘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죠. 이 방패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논란을 일으킨 쪽은 항상 이렇게 숨어버려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드립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면서 책임을 훌훌 털어버리죠. 반면에 상처받은 피해자나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유머도 모르는 피곤한 진지충으로 물리게 됩니다. 아프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정말 완벽하고 얄미운 방어막인 셈입니다. 4장 공적 언어로 세탁된 은어입니다.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 자료가 가장 섬뜩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탁 과정입니다. 원래는 특정 커뮤니티의 폐쇄적인 하위 문화 안에서만 끼리끼리 소비되던 역사 조롱밈 있잖아요. 그게 무감각해진 기업, 그걸 방조하는 언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를 거치면서 아주 그럴듯한 대중적인 마케팅 상품으로 싹 세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끔찍한 역사적 공포가 그저 가벼운 농담이나 텀블러 광고 카피라는 예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 일상의 공적 공간에 버젓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5장 보수 정치권의 모순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의 분석을 보면요. 헌법과 국가의 가치를 누구보다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보수 정당이 유독 이 국가폭력의 역사인 5.18 앞에서는 꽤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공식적인 의례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보여준 실제 행동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겉과 속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료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꽤 적나라합니다. 우선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할 때 표결에 전원 불참을 해버렸죠. 문화적으로는 어땠냐? 이 스타벅스 참사가 터진 직후에 당의 공식 SNS 같은 곳에 내일 스벅이나 가야겠다 식의 조롱 섞인 글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또 의례적으로는 5.18 기념식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도 정작 그 성스러운 공간에서 광주를 상대 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싸움의 도구로 써먹었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치명적인 자기 배반이라는 거죠. 마지막 6장, 기억을 지키는 제도화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기억이 파괴되는 이 4단계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무겁고 참혹했던 역사적 비극이 어느 순간 낄낄거리는 밈이나 조롱거리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나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서서히 마취되듯 마비되어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는 국가 폭력에 대한 그 무서운 기억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농담 따위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하고 무거운 비극의 돌덩이가 이 망각의 깔때기를 쓱 통과하면서 훅 풀면 날아가는 사소한 모래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텍스트는 이 지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비극을 그저 드립으로 소비하고 웃어넘기는 순간 우리 사회는 국가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 즉 사상적인 무기를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는 주디스 슈클라라는 유명한 정치이론가의 흥미로운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 학자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를 진짜 단단하게 맞춰주는 토대는 자유나 평등 같은 반짝거리는 이상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가 언제든 시민에게 가할 수 있는 그 끔찍한 잔혹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경계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18은 좌우의 이념 논쟁거리가 아니라 국가가 다시는 시민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막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방어벽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의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우리 기억을 영구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그 가벼운 냉소와 조롱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국가폭력에 대한 그 두려운 기억을 헌법 같은 강력한 제도 안에 영구적인 닻으로 콱 박아넣어야 한다는 뜻이죠. 너 진짜 피곤한 진지충이다 라는 식의 조롱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이 기억을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만이 지금 부서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료는 힘주어 말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참 묵직하죠. 국가는 시민을 짓밟을 권리가 있는가? 우리는 결코 이 본질적인 질문의 무게를 잊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